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정리해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야? 빠르기와 방향은 뭐 때문에 바뀌어? 힘 때문에 바뀌어.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인 빠르기를 지금보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든가 지금보다 느리게 한다든가 그러려면 반드시 힘줘야 돼. 가고 있는 방향을 변화시키려도 반드시 힘줘야 돼. 맞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 중에서도 진짜 힘이 있지. 그걸 우리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알짜 힘.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인 알짜 힘에 의해서 너네가 알고 있는 빠르기와 방향을 합하면 뭐라 그러게? 뭐라 그러게? 운동 상태. 알겠어? 네. 진짜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라고 우리가 부르는 따방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알짜 힘과 운동 상태의 변화의 관계를 누군가가 설명해 줬어. 누구게? 되게 유명한 과학자야. 누군 것 같아? 뉴턴이야. 됐어?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알짜 힘과 운동 상태의 변화를 설명한 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려고 해야 돼. 보지 말고.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을 제일 법칙이라고 할 건데 이거 한국말도 있어, 지우야. 뭐라고 하지? 첫 번째 법칙? 그쵸. 이거 관성 법칙이야. 그래서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언제나 알짜 힘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해. 이걸 얘기하는 걸 세 가지로 정리한 거야. 그 중에서 제2 법칙을 하은아 뭐라고 했어? 무슨 법칙? 그렇죠. 맞아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3 법칙을 예지야 뭐라고 하니? 그렇죠. 이걸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 모든 게 알짜 힘과 운동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일관된 내용이야. 그 중에서 관성 법칙이라는 건 알짜 힘이 얼마일 때? 생각해봐. 알짜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힘의 무슨 상태? 힘의 무슨 상태? 평형 상태. 맞아? 용어들이야. 알짜 힘이 0인 상태를요,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해. 자, 이렇게 힘의 평형인 알짜 힘이 0인 상태일 때는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변화량을 뭐라 그럴게? 변화량을 뭐라 그럴게?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드러나. 그 고집을 우리 멋진 말로 관성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정지관성이 성립한대. 누가 더 고집이 커? 라고 하는 관성의 크기를 측정한 값을 뭐라 그러니? 뭐라 그러니? 바보들! 질량. 그랬어. 그죠? 그래서 정지관성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이에요. 질량이 큰 애가 정지관성이 큽니다. 라고 했고,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뭐하고 있냐면 운동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은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알짜 힘을 안 주면 계속 갑니다. 됐죠? 가다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이 성립해. 됐어? 이게 관성이야. 그 중에서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네 몸은 어디로 쏠려? 앞이야 뒤야? 앞. 됐어? 몸이 앞으로 쏠려요. 급브레이크 밟으니까. 이거 무슨 관성이야? 네가 맨 처음에 뭐하고 있었어? 네,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관성이야? 운동 관성이야. 됐어? 멈춰있다가 급출발하니까 몸이 뒤로 쏠려요. 이건 무슨 관성이야? 정지 관성이야. 맨 처음에 멈춰있었으니까. 후추통에서 후추 빼는 건 무슨 관성이야? 운동 관성이야. 계속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처음에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은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 있대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은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알자 힘이 작용해. 그러니까 알자 힘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힘이 작용하니까 거꾸로 변해야 돼. 그러니까 가속도가 생겨야 돼.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A는 이렇게 뭐가 결정해? M분의 5니 F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질량의 크기와 힘의 크기고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힘 방향이야.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이 어느 쪽이니? 라고 하면 힘 방향 보면 돼.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속도가 느려진대요. 가속도 방향. 생각해봐. 얘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10으로 가고 있는데 속력이 시간이 지니까 줄어들어. 그러면 넌 힘을 어디로 줘야 되니? 왼쪽. 그러니까 힘을 왼쪽으로 줘야 되니까 가속도 방향 어딥니까? 왼쪽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이야.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데 속력이 더 빨라져. 20 됐어. 그러려면 힘 어디로 준 거야? 어디로 줘야 돼? 오른쪽.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 오른쪽이야. 납득해? 이 얘기야.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이야 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은 친절하게 속도가 오른쪽인데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 가속도 어디로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책에서는요. 속도가 플러스 방향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넌 플러스 방향이 아니고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려면 가속도도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빨라지는구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느려지는구나. 맞아? 네. 확고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속도 방향,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야 빨라져.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 플러스면 가속도 방향 플러스여야 빨라지지.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면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여야 빨라지는 거야. 같아야 빨라지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빨리 버리셔야 되는 거. 물리 풀 때 마이너스는 나쁜 부호야 이런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물체가 받은 알자 힘에 의해서 크기와 방향이 결정돼.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봐. 가속도를 알면 알자 힘을 알 수 있어. 알자 힘을 알면 가속도 구할 수 있어. 알겠어? 이 두 개는 서로를 얘기해 주는 관계야. 정확하게 봐야 돼.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쌍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힘은 항상 동시에 2개의 힘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을 우리는 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F1, 또 하나의 힘을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F2라고 한다. 됐어?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하는 하나의 작용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손도 있어야 되고 칠판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 힘을 그래서 내가 화살표로 표현을 할 때요. 작용점 어디다 찍어요? 손입니까? 칠판입니까? 이때? 칠판입니다. 힘 받은 게 칠판이니까. 그래서 손이 쳤으니까 미는 방향으로 F1 이렇게 한 게 맞아. 근데 이 순간 반작용의 힘이 생기는데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는 거지 힘의 크기는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동시에 칠판이 손을 쳐요.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하는 반작용이 생기는데 이때 반작용의 힘을 받은 게 손이니까 손에다가 작용점을 찍어서 치는 방향으로 F2 하면 돼.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무조건 방향 반대인 두 힘이 생기는 거고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은 크기의 힘이 생기는 건데 서로 다른 물질에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은 구할 수 없는 두 힘이야. 알겠어? 이런 힘들이 물질 사이에 서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 반작용으로 수능 문제가 열나 어렵게 나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보셔야 되는 통과에서도 핵심의 문제예요. 작용 반작용.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작용 반작용으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제는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 복습해봐. 바닥에 마찰이 없는 곳, 마찰이 없다는 건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있어. 이런 뜻이야. 거기에 2kg짜리 물체와 1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두 개를 가까이 붙여놨다고 치자.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30N의 힘으로 A를 밀고 있다고 치자. 그랬더니 매끄러우니까 밀려갈 거다. 됐죠? 그랬을 때 두 물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의 크기는 내가 준 이 힘이 물체 전체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자, 그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는데 내 힘으로 움직인 건 2kg가 아니고 전체 3kg이기 때문에 3이라고 나누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10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때 A라고 하는 힘 혼자서 쓴 힘과 B라고 하는 물체가 혼자서 쓴 알짜 힘은 F는 MA라고 하는 운동방정식에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힘을 나눠 쓰는 기준은 질량의 비율이기 때문에 질량비로 봐도 무관해. 그래서 A는 20N의 힘을 혼자 쓰는 거고 B는 10N의 힘을 혼자 쓰게 된다. 그러면 A가 쓴 20이라는 힘은 왜 생긴 거고 B가 쓴 10N의 힘이 왜 생기는지를 보면 사실은 사람은 A만 30N의 힘으로 밀었는데 A가 가려고 사실은 A가 B한테 B를 10N의 힘으로 민 거다. 그래서 B가 힘을 받게 된 거다. 그래서 근데 그 힘에는 언제나 반작용의 힘이 생겨서 B가 A를 10N의 힘으로 거꾸로 미는 힘도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A가 실제로 받은 힘은 20인 게 맞다. 그리고 B가 건너받은 힘 10 때문에 B도 움직인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힘, 멋진 말, A와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은 10N1이래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은 레벨인데 만약에 미는 쪽이 A 쪽이 아니고 거꾸로 B 쪽 밀었다고 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물체가 있는데 내가 미는 물체만 A가 아니고요. B 쪽에서 밀었다고 칠게요. 똑같은 크기의 힘 30. 이랬을 때도 알짜 힘의 크기는 30인 거 맞고 가속도도 10인 거 맞고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눠 쓰는 것도 맞아요. 미는 방향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차이점은 5번이 달라진다. 이거 얼마로 바뀌어요? 20으로 바뀐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힘은 일단 힘을 받은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힘 먼저 빼고 나머지 건네주는 작용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 레벨 2에 이 두 물체 사이에 얘네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사실은 한꺼번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네들을 줄로 묶는다. 그러면 실제로 1번처럼 힘이 직접 A가 B를 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A가 C를 당기면 그 C이 B를 당겨서 움직이는 실에 걸려있는 멋진 힘 뭐라 그러니? 장력, 텐션. 그래서 장력 생긴다. 근데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실에 걸리는 모든 부위의 힘은 다 같다. 그러니까 A가 C를 당기는 힘이나 C이 B를 당기는 힘이나 거꾸로 B가 C를 당기는 힘이나 C이 A를 당기는 그 모든 힘이 다 같은 크기다. 됐죠? 그랬을 때 똑같이 내가 A 쪽에서 30N의 힘으로 당겨. 그러면 받은 알짜 힘 30이고요. 그걸로 3kg가 움직이니까 가속도 10입니다. 힘을 나눠 쓰는 것도 여전히 질량 비율이기 때문에 2대 1의 힘으로 나눠 쓰는데
아까처럼 힘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A가 C를 넘겨주는 힘인 10N의 힘으로 당기면 B가 그 10N의 힘을 받아서 끌려오는 거죠. 그러니 이때 다섯 번째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니? 그러면 10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당기는 방향은 이쪽이라고 하면 내가 준 10 중에서 얘가 필요한 힘 10을 빼고 20이 건너가겠죠. 됐죠?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당기느냐에 따라 실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야. 됐죠? 그러면 보면 너 머리 있잖아? 거기에 있는 문제 풀어봤잖아? 이거 3개 묶어도 무방해. 그래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는데 얘 3kg고요. 2kg고요. 그 다음에 1kg인데요.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을 이걸 T1이라고 할 거고 T2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60N의 힘으로 당긴다고 쳐봐. 머리를 막 올려보시면 60이라는 힘을 결국은 여기에 있는 6kg가 나눴으면서 가속도가 생길 거야. 그죠? 네, 가속도의 크기 10입니다. 그랬을 때요. 첫 번째 이 장력이 얼마일까요? 생각했어? 얘네들 힘을 3대 2대 1로 나누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얘는 30이라는 힘 써야 되고 20이라는 힘 써야 되고 10이라는 힘 쓰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내가 A쪽에서 당기면 맨 처음에 60에서 30을 빼니까 T1에서 쓴 힘은 얼마? 30이 건너가는 게 맞아. 그쵸? 그 30 중에서 B가 20을 쓰니까 두 번째 실인 T2에 걸려있는 힘은 얼마인 게 맞니? 10인 게 맞아.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여기 매달려 있는 물체를 100개를 줘도 똑같아요. 건너가면서 하나씩 힘주고 가는 거야. 알겠니? 이걸 여기서 당기면 60으로 당기면 10 빼고 50 건너가. 맞아? 20 빼고 30 건너가야 돼. 맞냐? 그러면 학교에서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 T1과 T2에 힘을 주고 얘네들 질량 안 줘. 이렇게 줄 수도 있어. 60으로 당겼는데 여기 걸려있는 힘은 30이래. 그러면 이 새끼가 쓴 게 얼마야? 30 썼어. 그리고 30 받았는데 건너간 게 10이래. 그러면 그 중에서 얘가 20 썼어. 얘 10 썼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2대 1이어야 돼. 이게 킬로 문항이라는 거야. 알겠어? 똑같은 문제를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다르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 3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레벨 3는 지구에 책상이 있고요. 거기에 고정도를 이용해서 물체를 이렇게 매달았고 A라는 물체는 마찰이 없는 책상면 위에 2kg짜리가 있고요. B라는 물체는 대롱대롱 3kg짜리가 매달렸다고 친다면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내가 손을 받치고 있다가 서서히 B의 손을 놓으면 B가 내려가고 A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 그렇다면 이때 운동을 주관하는 힘은 어디서 온 거니? 얼마니? 이 얘기예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B의 무게에서 왔죠. 얼마입니까? 얼마? 말해. 얼마입니까? 얼마? 30. 되죠?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본다면 얘는 30이라는 힘으로 당겨요. 근데 선생님, 얘도 지구가 당기는 30을 받지만 사실은 얘도 지구가 당기는 20이라는 힘 받는 거 맞죠? 근데 이 힘은 왜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죠? 지구가 20으로 당기면 얘는 책상을 20으로 눌러. 그럼 그거의 반작용으로 책상이 얘를 밀어 올리는 게 20이라서요. 이렇게 책상면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책상이 밀어 올리는 거짓말 수직 항력이랑 크기가 같아서 상쇄되기 때문에 이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반응하지 못해. 근데 얘는 책상면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직 항력을 못 만들어. 알겠어?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전체를 움직이는 R자 힘이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30N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 A, B가 같이 움직이니까 5kg입니다.
그쵸? 그래서 5km로 나누시면 가속도 얼마 나오니? 6 나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가속도를 가지고 A라는 물체도 가고 B라는 물체도 가더라. 그랬을 때 각각 쓰는 진짜 힘, 날짜 힘은 운동방정식 F는 MA에다 넣고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알짜 힘을 질량으로 비례 배분하셔도 되더라. 그래서 A는 2kg고 가속도 6이라서 12N의 힘이라고 본다면 B는 3kg고 6이라서 18N의 힘을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건 뭐냐?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질질 짜는 게 요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냐는 거다. 늘. 됐죠? 그러면 이 실은 어쨌든 간에 한 가닥이기 때문에 얘를 당기는 장력이든 얘를 당기는 장력이든 똑같다. 그러면서 꾸며나 선생님 장력 방향은 어디예요? 무조건 그 하나의 실의 가운데를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가운데를 향하는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생겨요.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생겨요. 이런 것들. 그쵸? 장력이 같은 크기가 생길 거라는 거 인지하시면 A쪽에서 장력 구해도 무방, B쪽에서 장력 구해도 무방 같은 크기니까. 근데요. 쉽게는 A는요. 이 힘이 서로 상쇄되니까 수평으로 당기는 힘은 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받는 진짜 힘 그 자체가 장력입니다. 라고 돼서 보셔도 되고 저는 계산해 볼래요. 그럼 B에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B에서는요. 실제로 지구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건 30인데 실이 못 가게 잡아당기는 장력도 있는데 결국은 B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아래쪽 방향의 힘이 더 컸다는 거다. 그쵸? 그랬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서의 알짜 힘은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거다. 그래서 알짜 힘이 나오는 거다. 근데 B의 알짜 힘은 내가 계산했다? 18이다. 맞죠? 그래서 30에서 18, T를 빼면 18 나와야 되니까 T의 정체는 12N이에요 라고 하는 같은 값을 얻을 수도 있다. 이래 여기까지가 너네가 했던 레벨 3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레벨 4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거 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레벨 4 문제 못 풀었어요. 레벨 4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별표 쳐온 그 문제입니다. 레벨 4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정 도르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쪽에 물체 이렇게 놓고요. 또 한쪽에 물체 이렇게 놔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 2kg짜리도 대롱대롱 B라고 하는 물체 3kg짜리도 대롱대롱 있습니다. 됐죠? 여기가 지구예요.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선생님이 천천히 손을 치우면 생각해봐. 누가 내려가냐? 누구? 채민 말해. 누구 내려가? 그죠. 무거운 새끼 내려가요. 가벼운 새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용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첫 번째 여기서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알짜 힘은 얼마일까? 얘네를 움직이는 진짜 힘의 크기를 얼마로 보는 게 맞을까? 중력 가속도는 언제나 우리 15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이 움직일 때 가속도는 얼마로 봐야 될까? A 혼자서 쓰님, B 혼자서 쓰님도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가장 킬러라고 하는 저 한 가닥의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하나, 하나, 하나. 자, 3부줍니다. 3분 안에 틀리셔도 돼요. 지금은 틀리셔도 무거워할 때입니다.
지우야 5번 답 나왔어? 응? 대본 찍어봐. 저 5번 좀 보여줄래? 얘가 어디부터 문제냐면 이게 레벨4인 이유가 있죠. 수능에서 얘가 이제 킬러문 나옵니다. 수능에서 여기다가 하나 더 달잖아요? 아이들 자지러집니다. 그죠? 이제 그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디부터 걸리냐면 얘부터 걸려요. 이거 답이 10N이어야 됩니다. 여기부터 걸립니다. 이게 왜 걸리냐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운동을 관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얘를 잡아당기는 무게는 질량에다 중력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지구가 30N의 힘을 당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얼마로 중력을 받고 있냐면 20N의 중력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R자 힘이 얼마냐면 10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아래쪽을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합쳐서 50이 R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의 입장에서 보면 A의 힘이 더 세면 얘 내려갑니다. 그죠? 근데 B의 힘이 더 세서 잡아당기면 A는 뭐 할까? 올라갑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서요. A의 운동을 반대 방향으로 일으키는 힘입니다. 됐어? 근데 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해서 실을 이렇게 꺾어놨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낸 도구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물체로 움직일 때 사실은 전체가 5kg인 이 물체를 움직일 때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네.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30N,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20N,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빼야 R자 힘이 되기 때문에 10N의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됐어? 그래서 이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끔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고정도래를 많이 쓴다. 됐죠? 네. 그래서 양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사실은 반대 방향의 두 힘입니다. 인지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라는 건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전체 10N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 5kg입니다. 그래서 5로 나누셔야 되죠. 그래서 전체 가속도가 2예요 라고 쓰셨는지 확인.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풀려야 2번이 정확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는 연습을 해봐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2번을 제대로 푸셨으면 운동방정식 F는 MA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2kg고 가속도가 2니까 R자임 4N이에요. B는요 3kg고 가속도 2니까 6N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R자임이 10N을 질량 비율로 나눠 쓴 거 맞다라는 겁니다. 물리는 예외가 없는 과목이라서. 그쵸? 자, 그렇다면 이때 A 혼자서는 4N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A의 작용은 R자임. B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6N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의 장력 얼마니? 라고 하면 한 가닥의 실이기 때문에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나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나 그 크기는 같을 거니까 어느 쪽으로 구해도 무방. 그래서 아까 레벨 3에서 한번 구해봐 드렸는데 연습하죠. A 쪽에서 만약에 장력을 구한다고 치면 A는 이렇게 되어 있는 2kg짜리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개입니다. 지구가 아래로 작용하는 20N의 힘이 있었고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라는 힘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력이 이겨서 A는 올라갑니다야. 그러니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A가 쓴 알짜 힘을 구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가 쓴 알짜 힘은 구해드렸습니다. 4라고요. 그러니 장력의 크기가 엄청 이상하죠? 24N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그럼 B에서 구해도 이래? 같아야 됩니다. B에서 구해보시면 B라고 하는 물체는 3kg입니다. B도 아래쪽으로 30이라는 중력을 받고요. 위쪽으로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아요. 근데 B는 내려가기 때문에 아래쪽 힘이 더 컸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30에서 장력을 빼면 A가 쓴 알짜 힘, 그 A가 쓴 알짜 힘을 6이라고 줬으니 6. 그래서 계산해봐도 장력이 24인 거 예외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런 거야. 그래서 아까 너네들이 나한테 질문하고자 했던 거 조금 이따 같이 수업하고 할게 라고 했던 문제 하나 있었어요. 자, 28페이지에 63번이라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28페이지에 63번 보시면 63번 문제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해봤고요. 똑같은 문제지만 숫자만 달라지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는 3kg, 하나는 1kg인 A와 B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할 때 이제 얘네들에 해당되는 요 값을 먼저 해결하셔야 보기가 읽힙니다. 그죠? 이제 하셨어요?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은 10N일 겁니다. B를 당기는 힘은 30N일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은교야, 알짜 힘 얼마나 보는 게 맞아? 알짜 힘. 얘는 30, 얘는 10. 그래서 알짜 힘이 얼마야? 20. 맞아? 그걸 얘네들 질량 4kg로 나누면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옵니다. 이거죠. 네. 자, A가 쓰는 힘, B가 쓰는 힘, 빠른 속도로 20N을 질량 배분하셔도 되고 귀찮으면 F는 MA 운동 방정식에 넣어서 계산해도 무방. 그죠? A는 1kg고요. 가속도가 오기 때문에 A 혼자서 5N의 힘을 써. 그럼 20 중에서 5 썼으니까 나머지는 15를 쓰는 게 맞고 질량도 1대3인 거 맞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니?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A는 5N의 알짜 힘이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위쪽 방향으로 5N의 힘이 작용해서요. 가벼운 애가 끌려 올라가고 무거운 애 내려갑니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장력 쪽이 더 커. 그러니까 장력에서 중력을 빼면 A가 쓴 알짜 힘 5 나오는 거 맞아. 그쵸? 그러니까 장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15여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15라는 걸 A쪽에서 저는 구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B쪽에서 해보십시오. B쪽에서도 15가 나오는지 해보십시오.
B요. 아래쪽으로 3kg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고요. 실이 가지마! 라고 해서 당기는 장력도 작용하는데 얘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력 쪽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30에서 장력 빼면 B가 쓴 알짜힘 15 나와야 되니까 장력이 15인 것도 맞습니다. 돼요? 되겠습니까? 한 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파트가 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문제 활용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부분이라서 됐죠? 쉽게 풀리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뒤에 가면 심화 문제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이 실전 대비 문제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수능에서 나왔던 실제 문제와 모평에서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연결해서 다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면 고등학교 내신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3번은요. 기억, 두물체의 가속도가 5인 거 맞고요. B에 작용하는 알짜의 힘의 크기를 15로 보시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줄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는 20이 아니고 15로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꼼꼼하게 보셨어야 되는 게 1단원과 2단원입니다. 1단원과 2단원이 물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역학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원과 2단원을 해결하셔야 통합각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통합각을 수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평가 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을 했는데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안 했거든요. 됐죠? 그거까지 그냥 밀고 가고 그리고 나서 평가 보기를 할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오늘은 평가를 안 보고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연결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해봐주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뉴턴의 운동법칙과 똑같이 이 파트는 무조건 다 힘입니다. 힘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들이야.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운동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 운동 상태의 변화 중에 아까 뉴턴의 제1법칙 얘기야 뭐였지? 반성법칙 맞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뇌과학자가 도대체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잘하냐? 그래서 미국에 의대생 아이들 30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너는 왜 공부 잘해? 너 도대체 공부 그동안 어떻게 했어? 이거 설문조사했어요. 미국의 의대생들 30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드시 그날 배운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보편적인 방법, 여러분들 아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몸에 익숙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답이 나 혼자 공부할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야. 하루에 2시간이 아니고 나 이 시간에 공부해. 시간도 정해놓고 습관처럼. 근데 그 시간의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만 되는 거야. 너네들은 아침, 저녁이든 점심, 저녁이든 1시간이면 되거든. 그 의대생 애들도 하루에 1시간, 1시간 2번을 한다는 거야.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매일이어야 된다는 거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따가 저녁 때 공부 안 하고 텔레비 볼 거니까 2시간 한꺼번에 해야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걔네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정리될 때가 언제냐면 남들한테 설명해 줄 때랍니다. 친구가 물어보면 자기가 배운 걸 막 설명해 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나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 학습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업을 10번 듣게 하고 테스트를 보는 것과 한 번 듣고 한 번 스스로 정리하고 나서 테스트 하는 것과 효과는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테스트 보는 아이들이 훨씬 결과는 좋게 나온다. 근데 한 번 듣고 스스로 정리할 때요. 시험을 일주일 후에 볼 건데 오늘 수업 듣고 오늘 정리한 결과와 오늘 듣고 일주일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한 결과와 다르답니다. 그날 듣고 나서 바로 정리했을 때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와 있는 것들 한번 해보십시오. 수업을 듣고 나서는요. 공부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영재고 이런 데서 전교 1등하는 아이들은 항상 앉아서 못할 것 같죠? 걔네들이 가장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초집중. 수업 끝나고 나서 10분 쉬는 시간 중에 5분은 그날 배운 거 멍하고 있으면서 다시 생각한다. 선생님 나 무슨 얘기했지? 50분 동안. 사실은 그게 5분 안에 정리가 그런 일들. 그래서 시간을 좀 짜임새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들보다는 잘한 편이었겠죠. 여기서 수업하는 거 보면 남들보다 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막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 고등학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극소수입니다.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학교 하고 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숙제하면 정말 나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를 정말 한두 시간밖에 안 돼. 그것도 새벽 2시, 3시에 잔다는 전체 조건에서 그래. 그 시간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도 쉬는 시간 썼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아 맞아 라고 했던 게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정말 딱 5분 동안 앉아서 뭐 했지? 그래서 키워드 한 장, 한 글자 써놓고 그리고 애들하고 수다 보다가 다시 수업. 이거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교실에서 항상 왼쪽 뼈 끝에 저는 앉았었습니다. 맨 앞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존 적은 없었어요. 그런 거. 선생님이 많이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내가 공부했었을 때 방법은 뭐였을까?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공사용했던 거랑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줘. 그건 있어요. 그게 우리는 다 그러고 있는 듯한 느낌 대신에 쉬는 시간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 하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요. 뉴턴의 운동법칙의 첫 번째 반성법칙입니다. 반성법칙은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실제로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만약에 마찰력이 4N이 작용하는데 어떤 힘도 안 주려면 똑같은 크기를 오른쪽으로 4N을 주면 합력이 0되죠. 이럴 때 알자 힘이 0되는 거예요. 이때가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물체는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찰이 있는 공간이라도 마찰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면 알자 힘이 0이 돼서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 아이는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갈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알자 힘이 0인 상태를 만들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정지완성의 크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질량의 크기다. 질량이다.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도 계속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성립해. 그걸 우리는 운동관성이라고 해. 그럼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이라면 운동관성의 크기는 뭔데? 오늘은 이겁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못 서. 밀려가다가 서. 그게 바로 운동관성 때문에 밀려가는 거야. 운동관성이 크면 더 많이 밀려가다 멈출 거고 운동관성이 작으면 바로 멈출 거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운동관성에도 크기가 있다. 운동관성의 크기를 뭐라 그럴 거냐? 우리는 이걸 물리에서는 운동량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운동량.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제목은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한 낯선 단어입니다. 중학교 때는 안 썼던 단어거든요. 이 운동량의 원래 의미는 운동 관성의 크기나 운동 관성의 크기 7글자 너무 길잖아요. 이걸 3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른 거다. 그래서 이걸 운동량이라고 한 거다. 그러면 이러한 운동량을 우리 기호로 P라는 문자로 쓸 건데, 그래서 이 운동량을 구하는 방법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질량, 모든 관성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정지 관성이든 운동 관성이든 질량이 결정합니다. 질량에다가 움직이는 물체니까 요거 곱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이 부위가 속력일까 속도일까?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속력은 빠르게만 가는데 속도는 방향도 가져요. 운동량은 속도입니다. 됐어. 그래서 외워라. MVP. 못 외우면 병신된다. MVP. 알겠냐? MVP. 운동량 구하는 식이야. MVP. 알겠습니까? 네. 운동량은 MVP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kg라고 하는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을 때의 운동량과 2kg짜리 물체가 왼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을 때 운동량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달라요. 왜? 방향이 있으니까. 됐죠? 얘 운동량은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볼 거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본다면, 첫 번째 얘 운동량은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니까 얘 운동량은 숫자는 숫자끼리, 방향은 방향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 방향. 그래서 숫자 계산하시면 4의 운동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단위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킬로그램 미터 퍼 초라는 운동량의 단위가 있습니다. 운동량의 단위 그냥 저대로 씁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초. 됐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경우를 A라고 한다면 A에서는 운동량은 플러스 방향으로 4kg 미터 퍼 초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B라고 하는 아이는 됐죠? 똑같이 2kg이지만 얘가 움직이는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왼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운동량이 같냐? 달라요. 왜? 방향이 다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도 방향을 갖는 벡터입니다. 벡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벽에다가 공을 던집니다. 캐치볼. 던졌더니 벽에 튕겨 나옵니다. 그 상황을 그린 겁니다. 자, 벽에다가 2kg짜리 공을 던졌더니 이 공이 벽에 부딪혀서 2라고 하는 같은 빠르기로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 나옵니다. 이 상황이에요.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 나왔네. 운동량이 변했게 안 변했게? 변했게 안 변했게? 변했습니다. 그죠? 네. 플러스 4였다가 마이너스 4. 다른 운동량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면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에 운동량이 변했네. 얼마 변했어? 라고 하는 이제 저의 관심사는 운동량의 변화예요. 물리에서는 어떤 하나의 물리량을 정해놓고 그 물리량이 변하는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야. 사실은 변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은 P고요. 모든 변화량을 물리에서는 델타 이렇게 쓴다 그랬죠? 델타 P 이겁니다. 운동량이 변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 모든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게 맞아 라고 했어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게 맞아. 우린 처음이란 뜻으로 제로 이렇게 쓰잖아요. P 빼기 P 제로.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고요. 처음 운동량은 얼마냐면 플러스 4니까 단위 떼고 하고 있어요. 빼시면 운동량의 총 변화량을 방향까지 넣어서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얘는
왼쪽 방향으로 8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걸 방향을 안 넣고 계산한다. 고1 애들이. 이게 통합과 문제고 여러분들 수능으로 다루실 건데 방향을 안 넣으면 운동량이 처음에도 4인데 나중에도 4야. 운동량 변화량 얼마게? 0.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0이 아니고 마이너스 8입니다. 방향을 넣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볼 때 방향 안 줍니다. 너네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방향 반대네. 하나는 플러스로 놓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해야 되네. 요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8이라는 왼쪽 방향으로의 운동량이 8만큼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운동량의 크기 그래서 운동 관성의 크기 7글자 줄여서 운동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너무 길어. 이것도 좀 줄여보자. 그렇죠? 운동 관성의 크기를 줄이면 운동량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줄여서 얘기한 걸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부르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 충격량을 구하신 겁니다. 운동 관성의 크기는 운동량이고요. 운동 관성의 크기는 운동량이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다. 알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건데 자, 이걸 뺐을 때 생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는 같은 말로 써요. 같겠죠? 근데 우리 충격량을 I라고 하는 독립된 기호로 나타냅니다. 네. 충격량을 I라고 써요. 됐죠? 자, 그래서 충격량 구해라.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구하시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 충격량 구하랍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 충돌할 때 충격량 얼마야? 왼쪽 방향으로 8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똑같은 건데 왜 말을 다르게 해요? 여기서 바라는 건 이거죠. 운동량이 변했어. 이유가 뭐야? 그게 변했네. 근데 이유가 뭐야? 공을 던졌는데 벽에 부딪히는 순간 애가 튕겨 나갔습니다. 됐죠?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우연히 빠르기는 안 바뀌었어도 방향은 바뀌었어. 그럼 내 생각해. 방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방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뭐니? 힘입니다. 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부딪히는 순간에. 누구로부터요? 벽으로부터. 됐어? 왜? 날라오던 공이 벽을 밀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벽이 공을 밉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변한 이유 힘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이름이 힘이야. 그래서 운동량이 변했는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량을 이끈 건 물체가 충돌할 때 받은 힘이다. 됐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얘가 힘을 받아요. 나 얘를 변화시킬 건데 힘 받아요. 똑같이 10N이라는 힘을 줄 건데 10N이라는 힘을 1초 동안 잠깐 주면 이만큼 바뀌어요. 근데 10N의 힘을 1초가 아니고 10초 동안 길게 주면 이만큼 바뀌어요. 그죠? 그럼 전체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힘만이 아니고요. 힘과 그 힘을 받는 총 시간의 곱이 전체 변화량을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물체 운동의 전체 변화량은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진짜 힘과 그 힘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초의 곱으로 계산하시면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니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그 자체가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벽이랑 부딪혔어요.
근데 벽에 얼마로 밀었는지 순간 못 쟀어. 대신에 난 그거 알아.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0.1초야. 좋았어. 됐어. I는 FT. 너 알아? FT 아일랜드. 얘네 되게 유명해. 이씨. FT 아일랜드. 아이돌 팀 이름이죠. 이용기. 모른다 또. BTS보다 유명한 애들이야. 이따 검색해봐. FT 아일랜드. 됐어. FT 아일랜드 못 외우면 바보야. FT 아일랜드. 알겠어? FT 아일랜드라는 아이돌 팀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데뷔해가지고요. MVP 상 탔어요. 알겠냐? 모르면 병신. 자, 그러면 실제로 얘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인데요. I는 FT니까, FT 아일랜드니까 벽이랑 접촉한 시간이 0.1초래요. 그러면 순간 벽으로부터 받은 힘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불러. 얼마니?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곱하면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아니야. 접촉 시간 0.1초 아니고 1초야. 그렇다면 받은 힘은 얼마일까요? 왼쪽 방향으로 8N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보면 그냥 훅 하고 넘길 게 아니고 왼쪽 방향으로 80이라는 힘을 0.1초 동안 받으면 왼쪽 방향으로 8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초를 우리가 세컨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쓰면은 뉴턴 초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는 단위가 마이너스 8 킬로그램 미터 퍼 초인데 방향 같고 숫자는 같지만 단위가 같은 거 맞아요? 같은 단위예요? 정확하게 같은 단위. 됐어. 뉴턴 초라고 하는 단위와 킬로그램 미터 퍼 초라는 단위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왜요? 뉴턴은 힘이죠. F는 물론 F는 MA. 우리가 과학자 이름으로 대신 쓴 뉴턴이라는 단위는 사실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서 만든 단위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로 바꿔서 쓴 거거든요. 그냥 뉴턴의 원래 단위는 이거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알겠어? 자, 그러면 뉴턴에다가 초를 곱하면 돼. 그러면 여기다 초를 곱해봐. 그러면 이거 하나 날라가지. 그러면 남들이 이거지. 같은 단위 맞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초 쓰고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초 씁니다. 하지만 이거 단위 바꿔서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단위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접촉 시간이 0.1일 때는 힘을 80 받아야 되는데 접촉 시간이 10배 길어졌어요. 그래서 1초 됐어요. 그랬더니 받은 힘은 거꾸로 됐죠? 10분의 1 줄어서 8N이 됐네요. 그죠? 그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일정한데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아져야죠. 그렇죠? 접촉 시간과 작용하는 힘은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이때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충격량을 그리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충격량 I는 FT라서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고 세로축은 힘 줘요. 가로축은 시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10N의 힘을 2초 동안 받았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선생님 충격량은 어디서 그리죠? 힘하고 시간만 줬잖아요. 충격량 어디게요? 찾아봐. 면적이죠. 힘은 세로에 있고 시간은 가로에 있으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는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됐어. 그래서 충격량 그래프는 힘, 시간 그래프가 충격량 그래프다. 됐어. 그 안에서 면적의 의미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 첫날 그랬어요. 물리는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다.
됐죠? FT 그래프는 면적의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요. 선생님이 칠판을 쳐서 멈출 때까지 이 손바닥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까? 아닙니다. 처음에 쑥 눌렀다가 됐죠? 네, 손에 힘이 빠지면서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여기입니다. 됐죠? 그러니 실제로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의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일정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처음에 충돌을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이런 모양의 힘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런 그래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모양하고 상관없죠? 힘하고 시간이라면 면적은 충격량이다. 그러면 이때요. 힘이 점점 커졌다가 가장 컸다가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는 어디에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은 가장 센 힘, 요거를 우리가 항상 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세게 작용하는 힘, 요거 구하라는 거다. 이걸 그냥 힘이라고 해도 예고하시면 되고요. 충격량을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에 충격력이라고 해도 이거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네, 힘을 충격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평균 힘이 얼마냐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과학 교과서가 8개가 있어요. 8종 교과서입니다. 지학사, 미래엔, 그래서 두산동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교과서마다 힘으로 쓰는데 힘으로 쓰면서 추가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충격력 또는 평균 힘 이렇게 쓰는. 그래서 책들도 있으니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그래프의 요점을 얘기한다. 우리가 항상 구하는 힘이 요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그린다면 이 면적은 우리 못 구하죠. 이건 나중에 수학에서 적분이라는 걸 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면적 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되죠? 네, 이렇습니다. 그럼 꼬맹아. 첫 번째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거래. 이때 작용한 힘이 얼마냐면 80N이고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초라고 한다. 뭐 이런 거야. 근데 두 번째 얘도 그려볼게요. 자,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8인데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10배 길어져. 그러면 이 시간의 길이가 10배 길어지는데 면적인 충격량의 길이가 같아야 돼. 땡겨봐. 땡겨. 10배 길이를 땡겨봐. 면적은 같아야 돼. 높이 어떻게 될까? 점점 낮아지. 맞아.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 자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나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서 운전하고 있죠. 교통사고가 났죠. 그러면 빵 하고 이 아저씨가 엄청나게 빠른 72km/h 이런 속력으로 가. 벽에 부딪혀서 교통사고 나고 멈춰. 그죠?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바뀐 겁니다. 속도가 달라졌으니까. 그럼 충격량이 생긴 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저씨 살았게 죽을게? 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산다 죽는다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충격량일까요? 힘일까요? 힘입니다. 충격량 아닙니다.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사람이 살까 죽을까는 그 힘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죽는 이유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로 죽냐면 충돌을 빵 하는 순간 여러분들 몸에 있는 뼈다귀가 부러지는데 닭뼈처럼 뾰족하게 부러집니다. 사람 뼈가. 그러면 그 뾰족한 뼈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내장을 찌르면 과다출혈로 죽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빨리 병원 가서 지혈하면 삽니다. 뼈가 100조각이 났냐 2조각이 났냐 의미 없습니다. 뼈는 붙습니다. 그래서 뼈가 몇 조각으로 쪼개져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뼈가 부러지면서 이거 뜯어서 피 났어? 지혈했어? 이거 문제야. 그죠? 이거예요. 그러면 피가 안 나게 하려면 뼈를 안 부러뜨리면 되는데 뼈가 부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만약에 50이라고 치자.
뼈가 부러지는데 필요한 힘이 50이야. 얘는 힘 80 받아서 이 새끼는 뒤졌어요. 얘는 8 받았어. 살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요. 타이거 우즈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압축이 됐답니다. 죽었어야 정상인데 문을 열고 기어 나왔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대에서 만든 어떤 자동차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차가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와, 이 차 열나 안 주네.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게 된 게 타이거 우즈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다가 72km로 가다가 부딪혀서 속도가 0이 된 건 똑같아. 근데 어떤 차는 사람이 살았고 어떤 차는 죽었어. 이유는 뭐야? 힘의 크기를 조절하는 접촉 시간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접촉 시간을 선생님 길게 하면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네요. 어떻게 하면 접촉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안전장치가 없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핸들에다가 빵 하고 부딪히면 엄청난 힘을 받아서 여기가 드드드드 부서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접촉 시간을 길게 하려고 교통사고 빵 하고 나면 그때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터집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빵 하고 터지면 여러분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에어백의 탄성 때문에 탕 하고 부딪히는 순간 얘가 밀립니다. 오, 그랬다가 다시 가고 오 이거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매트리스에 공 떨어뜨리면 탕탕탕탕 튀기는 것처럼 튀깁니다. 그랬을 때 충돌 시간은 처음에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까지가 아니고 얘가 몇 번을 부딪히던 상관없이 완벽하게 처음 부딪혀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충돌 시간입니다.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야. 그래서 한번 퉁 하고 멈추면 충돌 시간 짧죠? 하지만 얘가 부딪혀서 팅팅팅팅 한다면 마지막 충돌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야. 그때까지 힘이 분산돼요. 그러려고 하는 게 에어백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여기 올라가서 떨어질 때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려는 내 몸에 본능이 있습니다.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무조건 반사라는 겁니다. 너 여기서 뛰어낼 때 어떻게 하게? 너도 모르게. 우리는요. 무릎을 굽혔다 펴니다. 이게 무릎 반사입니다. 근데 그냥 뒤졌어. 됐어. 충돌 엄청 와. 좀 이따 해봐.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네 몸에 작용하는 힘은 엄청 줄어요. 왜?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느껴보시면 돼요. 되겠어? 이게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몸을 움츠렸다가 필 때 나도 모르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스턴트맨들이 영화를 찍을 때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스턴트맨들은 뭐하니? 뛰어내리면서 굴러. 그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게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에어백이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에어백 말고도요. 자동차 앞에 범퍼. 비싼 차는 발을 밟으면 찌그러집니다. 그 찌그러질 때까지가 됐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거든요. 좋은 차는 앞에 범퍼가 잘 찌그러지는 차입니다. 근데 탱크는 범퍼가 없습니다. 탱크의 목적은 그 안에 운전하는 군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총알을 안 뚫고 들어오게 하는 게 그 탱크의 목적이라서 범퍼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충돌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바로 직사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안전장비를 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답니다. 그게 머리를 모아는 안전이죠. 그 헬멧 안에 스펀지가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야. 내가 공을 던지면 넌 포수야. 어떻게 보다? 포수들이 공 받는 거.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지면 그거 엄청나게 아픈 거 아세요? 포수가 매번 받잖아요. 덜 아프게 하려고 어떻게 할게? 이렇게 받으면 여기 뼈 그 자리에서 부러집니다. 포수들이 공을 받을 때요. 공이 날라오면 공을 뒤로 빼면서 받습니다. 이게 접촉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을 크게 줄이는 거야. 집에 가서 아까 동생이 공 던지는데 앞으로 가면서 봤잖아? 넌 뒤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받는 거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알겠냐? 1분 엎드려. 됐죠? 10분만 끌었다가 뒤에 하나만 더 하고